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일상 속에서 경험한 어느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할머니 엘리자베스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불구불한 오이 덩굴 사이로 빛나는 태양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니 참 놀랍지 않은가? 라고 중얼거리며 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얼마 전에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자는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할머니, 모든 자연이 사실은 신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범신론은 신이 자연 법칙과 현상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날도 엘리자베스는 손자의 얘기를 떠올리며 작은 오이 하나를 따냈습니다. 아, 이 오이도 신의 일부인가? 그녀는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방금 땄던 오이를 물에 씻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신선하고 상큼한 맛은 마치 자연의 시원한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안에도 무언가 신성한 게 있다면 그건 이 놀라운 맛이겠지. 점심시간에는 그녀의 친구 에드나가 소박한 샌드위치를 들고 엘리자베스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푸르른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에드나는 최근 들어 마음이 평화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그녀에게 손자가 얘기한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소개했습니다. 에드나, 너도 나무가 흔들리는 것마다 신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모든 게 다 신의 일부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도 결국 신의 일부일지 몰라. 에드나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듣고 나무 위에서 춤추는 잎사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어떤 날은 바람이 모든 걸 가져가 버릴 것처럼 세차게 불어도 그 뒤에는 늘 고요함이 오더라. 그것도 신의 리듬이라는 게 맞다면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시골 마을에서의 평온한 오후는 떨어지는 해와 함께 깊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오이 덩굴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이 이 작은 텃밭에도 있다면 그거 참 대단한 일이야. 그녀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란 단순히 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삶의 순간순간에 깃든 신비와 경이로움을 찾아내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해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텃밭에서 자라는 모든 것, 그녀의 삶에 터져나오는 모든 웃음소리, 그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잎사귀들은 더 이상 그저 자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된 거대한 실체의 일부분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세상, 한 구석에 평범한 농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마법사나 영웅들이 오가는 화려한 마을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지식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사람이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루크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루크가 조금씩 자라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빈서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루크가 지식의 정원에서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말하고 뛰놀 때 루크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세상이 무엇인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크의 부모는 그를 지식의 정원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으로 마법의 도서관에 들어간 루크는 압도당했습니다. 책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는 고민했습니다.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 이때 도서관의 현명한 사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내가 빈서판에 무슨 이야기를 새길지 도와줄 거란다. 너의 선택이 너를 정의할 거야. 루크는 할머니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첫 번째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농사짓는 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루크가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마치 농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밭에서 곡식을 심고 해가 지면 수확하는 꿈 같은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난 후 그는 마을 사람들이 농 담글 때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루크는 바다의 비밀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읽자마자 그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원이 되었고 미지의 섬을 탐험하며 신비로운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빈서판에 생생한 그림들을 그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여러 경험을 자신의 서판에 새겼습니다. 그는 과학자도 되었고
예술가도 되었으며 심지어 때때로 자신만의 상상을 덧붙여 신비로운 모험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빈 서판이 진짜로 무언가로 채워지는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루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마을로 여행을 떠나며 사람들에게 존 루크의 백지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경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루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신의 배서판에 무엇을 새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식의 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루크는 사람들에게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루크를 경험의 대사라 부르며 존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때 아무것도 몰랐던 작은 아이빈 서판이었던 루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도시에는 퀀텀 마켓이라는 이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전통적인 물리적 시장과 달리 현실과 가상이 묘하게 뒤섞인 공간으로 구매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원자의 단위에서부터 조합하여 실체화할 수 있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퀀텀 마켓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상력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것들을 통해 가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종 사용자들의 예상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퀀텀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래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급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 퀀텀 충돌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주인공인 엘라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퀀텀 마켓의 초보 사용자가 된 22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엘라는 첫 방문 때부터 이 공간에 매혹되었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모험은 삶이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퀀텀 마켓을 방문하며 자신의 상상력을 10분 발휘하여 다양한 물건과 개념을 실체화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엘라는 인간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지식의 스피어라는 것을 제작하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스피어는 모든 인간의 지식과 감정을 흡수하여 그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진리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신비로운 구체체였습니다. 엘라는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퀀텀 충돌을 맞닥뜨렸습니다. 충돌은 엘라가 스피어를 완성하기 직전 발생했습니다. 스피어가 모든 사용자들의 무식 속에 녹아있던 잠재된 질문과 가능성들을 끌어오는 바람에 시장 전체가 갑작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라의 스피어는 그 순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되었고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진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각각의 충돌을 통해 그들의 삶 자체가 진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 못했던 가능성을 탐구하며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는 이러한 퀀텀 충돌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인 지식이 스피어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잠재된 희망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시장에서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엘라는 퀀텀 마켓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새로운 학문과 예술 양식을 개척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움직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엘라의 이야기는 알렌 바디우가 말한 사건이 어떻게 개인과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퀀텀 마켓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되었고 그 변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른 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방에서 온 노르드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남방에서 온 아즈텍 가족이었습니다. 이 두 가족은 한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도덕적 가치와 신념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우물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르드 가족의 대표인 비오르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소. 자연이 주는 것만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요. 우물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라 생각하오. 그러니 우리는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고르게 나누어 써야 하오. 이에 아즈텍 가족의 대표인 톨텍이 반박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경우 자연을 제어하고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우물을 확장하거나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족의 주장은 모두 일리 있었지만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의는 쉽게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고 점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현자인 엘라가 개입했습니다. 하몬의 도덕적 상대주의를 들어보셨소? 하몬은 도덕적 진리가 보편적이지 않다고 했소. 우리는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도덕적 판단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오. 엘라의 중재 덕분에 두 가족은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르는 톨텍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새로운 우물 개발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톨텍 역시 비오른의 제안을 받아들여 물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을의 우물 문제는 해결되었고 두 가족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몬의 도덕적 상대주의가 단순히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그들은 더욱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을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상대주의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생생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몬의 이론이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깊이 깨달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서로에게서 배워가며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